교재는 329페이지, 문제 3, 부가가치세, 주식회사 바른시계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부가가치세 문제는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가 되겠네요. 자, 거래명세서를 살펴보니까 주식회사 바른시계가 누구한테? 금빛마트. 자, 주식회사 금빛마트에 무엇을 팔았냐? 인테리어 시계를 팔았습니다. 언제 팔았어요? 거래일자 8월 2일입니다. 자, 50개 60만 원 해서 3천만 원어치 판매를 했는데 자료 설명을 보니까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판매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즉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 명세서에 의한 매입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8월 2일 날 매입매출 전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가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전송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자,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 매입매출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8월 2일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거래고 과세 거래니까 11번 과세. 품명은 인테리어 시계. 엔터. 수량은 50개. 자, 60만 원. 3천만 원 됐고요. 거래처는 금빛 마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는 전자세금란을 빈 공간으로 두셔야 발행이 됩니다. 자, 엔터. 분계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혼합 가겠습니다. 3번 혼합.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에는 그렇죠. 보통예금. 네, 보통예금. 금액은 3,300만 원.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있죠. 보통예금은 금융거래처입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세요.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부가가치세 2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클릭. 8월 2일입니다.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 확인. 발행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발행 대상에서 확인 요청 이렇게 나오면 체크.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 로그인. 매출 조회. 자, 금빛마트 여기 미전송으로 되어 있죠? 발행을 누르면 전송으로 되면서 여기 승인번호와 관리번호 그리고 책번호와 일련번호가 뜹니다. 발행. 이렇게 승인번호, 관리번호 그리고 책번호와 일련번호가
뜹니다. 이렇게 되셨죠? 닫으시고, 자, 조회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전송 성공이라고 떴고요. 매일 매출 전표에 오시면 8월 2일 조회. 그러면 이렇게 전자 발행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1번 과세 매출 자료에 따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매출 거래입니다. 전자 계산서네요. 자, 얘는 전자 계산서. 계산서면은 면세. 자, 바른시계가 석훈 유통한테 팔았습니다. 뭘 팔았냐? 잡지를 팔았네요. 자, 잡지는 면세품이에요. 네. 우리 책 면세품이죠? 똑같습니다. 잡지도 면세품입니다. 언제 팔았냐? 작성 일자인 8월 10일 날 계산서를 발급해 줬기 때문에 이날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현금에 40만 원이 체크가 되어 있고 외상으로 200만 원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잡지를 제작 및 발간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이다. 본 문제에 한하여 회사가 잡지 및 전기간행물 발행업도 영위하는 것으로 하고 상품 매출로 인식한다. 뭘로요? 상품 매출로 인식한다. 그러면 얘는 상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상품 재고 자산을 팔았기 때문에 이 외상 미수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수행과제, 매일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8월 10일자로 오세요. 8월 10일. 전자계산서 발급해줬습니다. 그래서 면세, 매출의 면세 1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품명은 잡지. 수량은 300개. 8,000원입니다. 석훈유통. 전자 계산서니까 전자입력 1번. 분계는 현금도 있고 외상 매출금도 있죠.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3번 혼합. 대변에 상품 매출이고 차변에 현금이 들어온 게 있었죠. 현금은 40만 원 들어왔네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이렇게 분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매입 거래인데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그죠? 자, 전자세금 계산서. 승연 바이크에서 우리 회사가 뭔가를 사갖고 왔어요. 공급받는 자니까. 뭘 사갖고 왔냐 보니까 이륜자동차 200cc네요. 이륜자동차가 뭐예요? 오토바이.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는 몇 cc가 몇 cc까지 공제 대상이 되냐면
125cc. 그러니까 스쿠터라고 얘기하나? 스쿠터보다 조금 큰 건가? 어쨌든 배기량이 125cc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이륜자동차 이렇게 해놓으시고 얘를 체크할게요. 네. 125cc 이하 공제 가능. 그러면 125cc 이상은 매입세액 불공제. 이렇게 됩니다. 네, 메모해 놓으세요. 요거. 시가 너무 크다. 소문자로 해야 돼. 125cc 이상인 경우, 이상인 이륜자동차 매입세 공제 불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갖고 온 게 200cc잖아요. 그래서 200cc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불공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돈은 외상이네요. 돈 안 줬습니다. 자, 자료 설명 볼게요.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할 이륜자동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오토바이입니다. 얘가 개별 소비세. 오늘은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요. 네.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치세예요. 왜냐면 사지 않아도 되는 걸 사서 운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붙는 게 개별 소비세가 붙는 게 대표적인 게 승용차. 그리고 또 뭐가 붙냐면 우리 골프 칠 때 이런 거 개별 소비세 붙거든요. 네, 이런 거 해당됩니다. 네. 자, 그래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오토바이는 당연히 공제받지 못해요. 네. 자,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차량 운반후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정리하겠죠. 자, 수행과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불공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오셔서 날짜는 19일이네요. 8월 19일. 유형은 매입의 불공 54번입니다. 54번 클릭하면은 불공제 사유 선택하게끔 되어 있죠. 자,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즉,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 불공제 사유 중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들어갑니다. 자, 선택. 품명은 이륜자동차. 한 칸 띄고 200, 그리고 cc.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수량은 하나, 1,450만 원. 승연 바이크.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죠? 1번. 분계는 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즉 차량 운반구를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상하면 안 되죠. 외상하면 어떻게 나와요? 외상 매입금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3번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혼합. 자, 상품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 208번 차량 운반구. 대변에 미지급금 1,595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나가졌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오토바이를 사는데 오토바이의 CC가 몇 cc냐라는 거죠. 그 CC에 따라서 불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를 선택하는데 그 기준점이 125cc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매출 거래입니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자, 수정이라는 건 이미 처음에 발급을 했는데 그 발급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변경해갖고 발행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우리 회사 바른시계가 민찬아트에다 발행을 해줬네요. 작성일자는 8월 25일이고요. 공급가액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정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이렇게 언제 발행한 계산서에 대해서 수정하는 건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당초 세금 계산서는 8월 20날 발급을 해줬대요. 이거를 바꾸는 그런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탁상시계 10개, 마이너스 10개라는 건 얘는 반품 들어온 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느낌이 반품인 느낌이 듭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외상미수금, 즉 외상매출금과 반제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세금 계산서만 보더라도. 자료 설명을 또 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8월 25일 민찬아트에 8월 20일자 판매한 상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반품되었다. 자, 반품되었으며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하고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하고 부가세 이수금에서도 마이너스 하면은 각 계정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이너스 처리하면 됩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월 25일 매입 매출 전표로 오세요. 자, 8월 25일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얘도 11번 과세입니다. 11번 과세. 분명은 탁상시계네요. 수량은 마이너스 10. 단가가 마이너스 될 일은 없죠. 그래서 단가는 플러스 정수로 입력합니다. 10만 원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부가세도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마이너스로 인식을 합니다. 민찬 아트인가요? 자, 민찬 아트. 그리고 그러니까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입력 1번. 분계는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번 외상을 누르시면은 차변의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대변의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해갖고 각 계정별로 마이너스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그냥 외상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처리하셨죠?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매입 거래래요.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 전기요금 영수증이에요. 전기요금 영수증인데, 과연 얘가 어디가 전자세금 계산서지? 라는 걸 보려면 여기에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집에 있는 전기요금 영수증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 요거 작성일자. 얘가 거래한 날짜가 되겠죠.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는 날짜.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게 뭐가 돼요? 청구 금액이 되겠죠. 작성 일자에는 그 당시에 전기료를 납부했으면 뭐 납부 분계까지 그냥 동시에 일어나면 되는데 작성 일자에는 이제 배달되고 이러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한테 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성 일자에서는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로 하냐? 미지급금으로 정리를 해놨다가 납부일, 즉 2022년 10월 10일 요 납부일에 미지급금을 반제 처리하는 그런 분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전기요금 같은 즉 전자세금 계산서 지로용지처럼 되어 있는 거는 저기 전표가 메인 매출 전표 한 장, 그리고 일반 전표 한 장, 이렇게 두 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자료 설명 볼게요. 9월 30일 본사 관리부 사무실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서이다. 작성일자 기준으로 메인 매출 자료에 입력하고 전기요금은 전력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전력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이거 수도광열비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문제에서 전력비 계정을 쓰라 그랬는데 수도광열비로 하시면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 그 수행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그 계정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단, 납부일의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 즉, 10월 10일 날 납부 분계에 대해서는 생략한다라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랬습니다. 그럼 9월 30일 매일 매출 전표로 오세요. 9월 30, 9월하고도 30.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서 받았죠? 그래서 매입입니다. 매입의 과세,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품명은 그냥 전기요금 하죠. 뭐, 네, 전기요금. 수량 단가는 모르겠고, 공급가액은 25만 2,500원이네요. 25만 2,500원. 그럼 부가세가 25,250원. 그래서 청구 금액이 27만 7,750원이 된 거죠. 자, 얘는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코드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그렇죠. 1번 전자입력. 그리고 분계는 아직 납부하지는 않았죠. 혼합 가겠습니다. 3번 혼합.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전력비. 자, 800번대 전력비입니다. 대변에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 해서 27만 7,75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전기요금 청구서도 하나의 전자세금 계산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청구서 안에 전자세금 계산서다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고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일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입력해 봤고요. 또 하나
전기요금은 대부분 수도관열비로 처리하는데 지금 뭘로 처리하라 했어요? 전력비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전력비라는 계정을 써서 처리했습니다. 네, 얘는 자, 지금 어떤 질문이 왔냐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 계정을 사야만 안 되는 건가요? 네, 얘는 미지급 세금, 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공과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고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써야 됩니다. 자, 공과금이기 때문에 이므로 미지급금 계정 사용하세요. 자,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려주십시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보통예금 기업은행 거래 내역이 있네요. 7월 26일 서대문 세무서 찾으신 금액 통장에서 돈 나갔습니다. 뭐를 위해서 나갔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세액은 기업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즉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납부세액을 7월 26일 날 은행에 가서 낸 겁니다. 자, 수행과제 6월 30일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여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그랬으니까 서대문 세무서를 걸어주란 얘기입니다. 그럼 일반전표에 6월 30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일반전표 입력 6월 30.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금금, 자비, 미지급 세금이 얼마예요? 424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통장에서 나간 금액 갖고 딱 맞아 떨어졌죠. 예. 자, 그러면 424만 1,700원에서 컨트롤 C 하세요. 복사하세요. 컨트롤 C. C 하시고. 자, 여기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6일 차변에 미지급 세금. 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거래처는 서대문. 컨트롤 V. 그러면 조금 전에 복사했던 금액이 그대로 불러오죠. 대변에 어느 통장에서 냈어요?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기업은행. 그리고 얘도 컨트롤 V.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전표에서 확인한 금액과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일반 전표에다 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번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교재는 333페이지, 문제 4, 결산.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바른식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함. 첫 번째,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문제가 딱 한 문제네요, 여기는. 자, 그런데 이 안에 문제를 살펴보니까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바른식에는 상품권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단기 사용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1월 5일 상품권 구입 시 100만 원 중 2022년도 상품권 미사용액은 1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사용액은 전원, 복지용으로 소비되었다. 복지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거는 복리 후생비로 정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상품권 구입 시 자산 처리했어요. 자산 처리하고 비용을 이제 분계를 해야 되는데 미사용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사용한 거예요? 90만 원만큼이 복리후생비란 얘기죠. 그래서 얘를 분계를 하면 어떻게 됐냐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90, 대변에 상품권 90. 이렇게 분개하면 처음에 상품권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 있다가 대변으로 90만 원 빼니까 얼마만큼 남았어요? 미사용액만큼 10만 원이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말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지. 합계잔액시산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결산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세요. 그리고 당좌 자산 밑에 보니까 여기 상품권 100만 원 되어 있죠. 이 중에 90만 원은 썼고 10만 원이 남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산을 하고 나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오시고요. 90 대변에 상품권 142번 쓰시면 됩니다. 90 이렇게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고 나서 다시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얼마 남았어요? 10만 원 미사용액만큼 남았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결산 분계 시 결산 분계 내용. 자, 내용 갑니다. 구입 시 자산 처리한 경우 사용액만큼 비용 처리. 자, 구입 시 자산 처리한 경우, 자, 자산 처리는 선급 비용으로 돼 있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상품권이면 상품권. 자, 그리고 사용액만큼 비용 처리니까 뭐 보험료다. 그러면 뭐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겠죠. 아, 이거 구입 시 그러니까 좀 그렇다. 선급 비용? 얘는
지금처럼 상품권? 네, 상품권. 상품권 또는 소모품. 네, 소모품. 그래서 얘는 뭐 복리후생비를 했으니까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의 비용은 소모품비죠. 네, 이렇게 처리하는 거. 다음에 구입 시 비용 처리한 경우, 즉 소모품비로 한 경우는 미사용액만큼 뭐 처리해요? 자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산 처리.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계정을 써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게 자산 처리했냐, 비용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자산으로 처리하면 사용액만큼만 비용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면 미사용액만큼만 자산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든 비용으로 처리하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대부분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산 처리해요. 근데 금액이 조금인 경우에는 좀 작다 이렇게 되고 아니면 1년에 사용되는 그 비용 금액이 더 큰 경우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비용 처리해서 나중에 미사용액만큼만 자산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시험 대비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렇게 자산 처리했다, 뭐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실하게 이제 딱 아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대형 벽시계도 있고 전자벽시계, 인테리어 시계. 그래서 4,05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해서 자동 분계하도록 할게요. 자, 수행과제,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처분 예정일은 2023년 2월 23일로 입력하고 상단부에 전표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대체분계를 수행할 것 그랬습니다. 결산을 처리할 때는 컴퓨터가 못하는 수동결산, 즉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걸 수동결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동결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자기가 알아서 막 분계도 해줄 수 있는 자동결산, 자동결산은 맨 마지막에 하고 그리고 전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결산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시고요.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확인. 상품 매출원가 부분에 10번 란,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 얼마 입력해야 돼요? 4,050만 원 입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입력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네, 전표 추가해 주십시오. 예, 확인.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0일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가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가 채점 대상이 됩니다. 여기가 채점 대상. 이렇게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를 완성하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 손익계산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건 단기순이익입니다. 3억 7,126만 8,950원.
전체 메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저장된 거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3억 7,126만 8,950원 들어왔는지 확인하시고 처분 예정일이 2023년 02월 23일이죠. 손익대체분계를 여기서 일으키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확인,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손익대체분계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도 손익에 대체했고 비용도 손익에 대체를 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4억 4,188만 2,950원. 요게 재무상태표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12월 밑으로 내려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4억 4,188만 2,950원인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갔다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